자, 이번 시간은 지구의 역사 중에서 지층의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층의 나이가 얼마냐고 말하는 것은 누구보다 더 오래되었다, 누구보다 더 나중되었다 라는 게 아니라 특정 몇 년 정도 되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연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든가 동물군 천의 법칙, 관입 법칙, 부정합 법칙 등 지사 연구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이용해서 어, 선후 관계, 발생 순서, 사건이나 지층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상대 연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 연령을 측정해서 누가 더 오래되었냐, 누가 더 나중되었냐라는 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 우리가 특정 지질학적 사건이 얼마나 오래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대 연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지층이 언제라는 거는 언제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기 어렵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 나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절대 연령입니다. 자, 여기 보면 상대 연령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지층의 역전이 없다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지층의 역전이 없다라는 전제로 이제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면은 이게 지층이 기울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습곡이 한번 생겼겠죠. 원래 지층은 나란하게 쌓이니까 그 해수면과 자, 그래서 일단은 습곡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서는 그러면 I, H, G, E, D다 그죠? 그 암맥이란 건 우리가 화성암 보통 일반적으로 심성암이 관입한 형태인데 여기 보면 관입이 먼저라는 것을 관입이 요 위에 거보다는 먼저 생겼고 금방 말했던 5개보다는 나중이죠. 여기 보면 변성작용 받은 부분도 있고 암맥을 이렇게 두고 나머지 지층이 쌓일 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I, H, G, E, D 그다음 암맥 F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이 이제 부정합이겠죠. 부정합이고 부정합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위에 부분이 화성암까지도 침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융기했다가 침식이 되고 다시 침강하면서 또 새로운 지층이 쌓였다는 것을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C, B, 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선후 관계를 아는 것이 바로 상대 연령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 중요하게 다룰 절대 연령을 구하는 원리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반감기를 이용해서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구하는 과정까지 아는 게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절대 연령. 절대 연령은 암석의 생성 또는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시기를 연 단위의 절대적인 수치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난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지층이 언제 만들어졌냐는 관찰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누군가에 의한 기록도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특정 연대를 알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암석 속에는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사성 동위 원소가 뭐냐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요거는 지금 수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수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양성자 하나로만 되어 있는 전자 하나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쓰죠. 그죠? 그래서 양성자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을 수소라고 하는데 자연상에는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로 되어 있는 입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소일까요? 네, 수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양성자의 수가 하나로 같기 때문에 수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물리적 성질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양성자가 한 개로 같지만 이 중성자 때문에 녹는 점이라든가 끓는 점이라든가 이런 물리적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중성자가 두 개 있는 것도 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중성자와 양성자의 수의 합의 세 개니까 이런 식으로 써서 이름은 삼중수소, 중수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위원소입니다. 수소 빼고 나머지 원자도 이런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반감기라는 게 또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소는 우리가 이제 아주 안정된 입자입니다. 근데 이런 중수소나 삼중수소는 이 중성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다른 원소로 붕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층의 나이를 측정하는데 구하는 사용되는 그런 원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감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사성 동위원소는 온도나 압력 등의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여 다른 안정한 원소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반감기라고 합니다. 이런 변하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일정한 속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만한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다면 개수가 이 정도라면 이 원래 있던 양의 반이 붕괴되어서 안정한 원소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반감기입니다. 그래서 모원소와 자원소는 뭐냐? 모원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붕괴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모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해서 만들어진 안정한 원소를 우리는 자원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원소가 붕괴해서 자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여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 하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반감기는 전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종류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반감기가 늘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반감기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한 종류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럼 요 그림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자, 빨간 게 모원소일까요? 자원소일까요? 남아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양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부 다 모원소겠죠. 자, 근데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양이 5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빨간색 모원소의 양이 반으로 줄고 그 반의 모원소에 해당하는 것은 자원소로 붕괴하여 안정하게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또 한 번 지나면 아까 전에 남아있던 요 빨간색 개수가 8개였죠. 8개 중에서 또 반인 4개는 안정한 자원소로 붕괴해 버리고 4개만 남았습니다. 또 한 번 지나면 이렇게 2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16개 중에서 2개만 남아있으면 반감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다. 그죠? 세 번이다. 그죠? 지금 2개 남아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2개가 남는데 여기 위치에 여기로 가져오면 세 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을 통해서 그 반감기가 몇 번 지났냐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반감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 지층이 생성된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연령을.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반감기와 절대 연령 사이 관계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모원소 양은 점점 감소하고 자원소 양은 이제 그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암석이나 광물에 포함된 방사선 동위 원소의 모원소와 자원소 비율로 반감기를 알면 생성 시기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시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기 좀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는데 보면 이게 바로 모원소의 양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처음 양, 처음 양이죠. 처음 모원소가 딱 있던 양이고, 자, 2분의 1이 곱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반으로 준단 말이죠. 이게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해서 동위원소가 이제 얼마의 시간을 지났을 때 남아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2분의 1 위에 걸 생각하지 않고 2분의 1 곱해서 나왔다면 반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걸 바로 반감기가 한 번 지난 거 알 수 있죠. 자, 위에 있는 이 지수는 t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고 스몰 t는 이제 이 지층의 절대 연령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방사선 동위원소 반감기가 예를 들어서 1억 년인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만들어진 지층의 절대 연령이 만약에 1억 년이라면 1분의 1 되겠죠. 그러면 지수가 1이 되니까 2분의 1이 되고 원래 있던 처음 방사성 동위원소에 2분의 1 곱하면 반이 남겠죠. 그럼 무슨 말인가요? 반감기가 한 번 지났으니까 양이 반으로 줄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풀게 될 문제 같은 거에서는 이 스몰 t가 당연히 반감기의 배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수를 계산할 수 없을 복잡한 숫자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식을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시키면 될지만 정확히 알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절대 연령인 보통 문제 나올 때는 방사성 동위원소 반감기의 배수로 나옵니다. 뭐 n은 이제 반감기 횟수로 보통은 자연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1이나 2나 3이나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딱 떨어져서 2분의 1의 배수만 곱해지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 지수로 어렵게 나올 리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연령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성암은 마그마가 이제 뜨거운 상태의 그 마그마가 점점 식으면서 그 안에 있던 결정들이 광물로 정출됩니다. 광물과 암석은 구분할 수 있죠. 광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장석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죠? 사장석, 무슨 판상 모양의 운모, 그중에서 뭐 흑운모, 석영 이렇게 많은 광물들이 정출이 됩니다. 자, 그때 정출이 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거의 변하지 않는 상태의 고체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마그마 상태에서는 액체가 다양한 원소들이 섞여 있는 뜨거운 상태의 액체인데 이게 굳으면서 이제 광물이 만들어집니다. 딱 만들어질 때 방사성 동위원소도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형성되어서 굳은 상태에서 이게 반감기를 몇 번 거쳤냐에 따라서 이제 남아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붕괴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비를 이용해서 화성암이 정출된 마그마에서부터 정출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변성암 마찬가지입니다. 변성암 역시 변성작용이라는 말은 전부 다 녹아버리는 게 아니라 압력과 온도에 의해서 여기 보면 재결정 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고체였는데 뭐 퇴적암이었는데 화성암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압력과 온도에 의해서 재결정 일정 부분이 다시 이제 재결정화란 말은 고체가 다시 뭔가 액체 상태가 일부에서 일어나면서 다시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일부에서 재결정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재결정 작용이 일어난 시기를 역시나 그때
형성된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퇴적암은 이제 퇴적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절대 연령을 퇴적암에서는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성암이나 변성암의 절대 연령을 측정한 후에 선후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퇴적암의 연대를 알 수 있습니다. 강교실과 특별실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창문을 열고 자연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절대 연령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연대가 얼마나 이제 오래되었냐, 최근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 세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오래전에 생성된 암석의 절대 연령은 반감기가 긴 방사성 동위원소를 쓰고 최근에 생긴 거는 짧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완전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고고학에서 이용하는 것들을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1억 년 되는 걸 만약에 쓴다면 그 1억 년이 지나야 반으로 줄고 불과 뭐 10,000년밖에 안 지난 상태라면 1억 년에 비하면 턱없이 짧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한 정도를 정확하게 수를 가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절대 연령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맞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 절대 연령을 측정할 때는 시료가 만들어질 때 모원소가 많으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자원소는 적게 포함할수록 절대 연령 측정이 유리하다. 만약에 자원소가 예를 들어서 함께 이제 공존하고 있다면 이 자원소가 원래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부터 있던 자원소인지 모원소가 붕괴하여서 만들어진 자원소인지를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소가 적게 포함되어야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큰 오차의 원리는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암석의 나이에 비해 모원소의 반감기가 너무 길면 분계량이 적고 너무 짧으면 절대 연령이 측정이 어렵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말했던 3번과 2번 같은 맥락으로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래된 아주 반감기가 긴 보면 반감기가 우라늄 같은 경우에 7억입니다. 칼륨 40 같은 경우는 13억 엄청 길죠. 루비디움 492억 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연대를 결정하는 범위가 옆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긴 반감기를 가진 것들은 아주 긴 시간에 어떤 절대 연령을 측정할 때 유리하고 그다음에 탄소 14 같은 경우는 음, 반감기가 5,0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5,730년. 그래서 100년부터 약 7만 년 전까지 우리가 이제 고고학에서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탄소 14입니다. 자, 그러면 탄소 14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 우리가 보통 많은 거는 질소죠, 질소. 질소가 거의 78%좀 있는데 그 질소는 여기 있습니다. 14N입니다. 보통 질소. 자, 근데 14N이란 말은 이제 양성자가 7개란 말이겠죠. 중성자 7개고. 근데 보통 이 질소가 어,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에 의해서 반응을 하면 14N이 14C가 됩니다. 14C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안에는 탄소란 말이기 때문에 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되기 때문에 양성자는 6개란 말이고 이제 중성자가 6개가 아니고 8개란 말입니다. 자, 그 상태가 방사성 탄소인데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금방 말한 것처럼 고에너지 입자와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N
14N이 14C가 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는 14C의 양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살아있는 생물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으로 방사성 탄소인 14C가 대기 중에서 식물로 유입이 된다면 식물의 체내에 14C가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근데 생물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죽게 되어 화석이 되면 화석이 되지 않더라도 물질 대사가 정지되기 때문에 생물체 내에서 아까 들어갔던 14C가 의 양은 그 처음에 죽게 되었을 때 물질 대사가 정지되기 때문에 양이 일정하겠죠. 그래서 14C가 체내에서 14N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붕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14C와 14N의 비율이 달라지겠죠. 체내에서. 자, 그래서 대기 중에 14C와 12C의 양, 12C는 이제 보통의 탄소고 14N이 중성자가 우주로부터 온 고에너지 입자에 의해서 더 생겨서 14C가 되면 이 양은 시간이 지나면 붕괴해버리면 14N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의 14C와 12C의 비율과 죽은 생물체 내의 14C와 12C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생물이 죽은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냐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절대 연령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다양한 것 중에서 탄소 같은 경우는 고고학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무원소의 반감기도 되게 짧은 경우라는 걸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하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